엄마, 사진만 좀 보내줘. 회사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버지 영정 사진만. 엄마, 사진만 좀 보내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가벼웠습니다. 윤정아는 빈소 상주석에 혼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발인 30분 전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아버지 영정 사진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들어. 지금 회의 중이라 빨리 끊어야 돼. 정화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47초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보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더 급했던 겁니다. 오전 10시 30분 장례식장 3층 국화실은 고요했습니다. 빈소 앞 조문객 의자는 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24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조문객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며느리도 손주들도요. 정화는 78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54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의 끝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정화도 몰랐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발인 시간을 물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볼지, 지금 출발할지요. 정화는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발인하세요. 그 사람은 늦는 걸 싫어했어요. 이것은 한 여성이 78년 만에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장례식장 3층 국화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컸습니다. 윤정아는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78세,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54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의 끝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정화도 몰랐던 거예요. 빈소 앞 조문객 의자는 깨끗했습니다. 한 자리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정화는 단 한 명의 조문객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도식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그는 이미 어제부터 이 상황을 지켜봐 왔던 터였어요. 상주님, 발인이 30분 남았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마지막 자리인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화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연락이 안 되시는 건 아니신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은 됩니다. 다들 받았어요. 정화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보낸 단체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젯밤 편히 가셨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읽은 표시가 5개 모두 떠 있었지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자 지우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장례 지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5년째 해오면서 많은 장례를 봐왔지만 이렇게 철저히 혼자인 발인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정화는 다시 영정을 바라봤어요. 남편 박도식은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35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지요.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출근은 항상 30분 일찍, 약속 시간은 정확히 지켰고 지각하는 학생에게는
엄했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방과 후에도 남아서 가르쳐 주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정화는 알고 있었어요. 박도식은 늦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는 걸요.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사람의 기본이야. 기다리게 하는 건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거란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길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면 그건 남편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밤새 앉아 있느라 다리가 저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지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서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떴지요. 정화는 3초를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거기. 장례식장이지?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묘하게 급했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슬픔이나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아버지 영정 사진. 사진? 응. 회사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부고 문자는 보냈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난다나 봐. 그냥 단체 채팅방에 올릴 거니까 빨리 좀.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들어. 지금 회의 중이라 빨리 끊어야 돼. 사진만 카톡으로 보내줘.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지. 어제 말했잖아. 오늘 중요한 PT 있다고. 엄마도 알잖아. 이거 밀리면 큰일 나는 거.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고마워, 엄마. 그럼 나중에.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47초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부고보다 회사 PT가 중요했고 조문보다 동료들의 시선이 우선이었으며 마지막 인사보다 체면이 급했던 겁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어서 보낼까 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천천히 핸드폰을 핸드백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은 보내지 않았어요. 장례 지도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시간이 발이 나지요. 네, 아직 30분이나. 그 사람은요?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늦는 걸 싫어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내드려야죠. 장례 지도사는 정화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인 준비를 시작했지요. 연구차가 도착했습니다. 관이 옮겨지는 동안 정화는 빈소를 둘러봤어요. 비어있는 의자들, 아무도 적지 않은 방명록, 한 장도 쓰이지 않은 부의금 봉투. 이 모든 게 남편 박도식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연구차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기 직전 정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어요. 달려오는 사람도 손 흔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리는 거리를 연구차는 묵묵히 달려갔지요.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를요. 자식을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고 관심을 기다리던 그 긴 세월의 끝에 남은 건 결국 이 고요한 빈자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화는 하나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요. 영구차는 화장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뒷좌석에는 남편의 관이, 앞좌석에는 78세 여자의 새로운 시작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정화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54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집의 고요함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의 독서용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3일 전 함께 마시던 보리차 주전자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잔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빈소에서, 연구차에서, 화장장에서도 끝내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무심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확인하고 점심 먹고 나면 뉴스를 보고 심심하면 SNS를 들여다보는 게 정화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도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요.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 알림이 2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성당 신자회 단체방 메시지였어요. 부고 소식을 듣고 위로를 보내온 거였지요. 정화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습관처럼 인스타그램 앱을 눌렀어요. 피드가 펼쳐졌습니다. 첫 화면에 딸 은지의 게시물이 떠올랐어요. 게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발인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은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코코넛 주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려 있었지요. 해시태그 발리 여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해시태그 욜로, 해시태그 행복.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10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리조트 수영장, 스파 마사지, 저녁 코스 요리, 석양을 보며 든 와인 잔까지. 정화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딸은 어제 전화를 받았을 때 말했었어요. 해외 출장이라 도저히 빠질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지만 이해해 달라고요. 출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은지는 일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발인 시간에 맞춰서요. 정화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아들 민수의 게시물이 보였어요. 게시 시간 오늘 오전 10시, 발인 1시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수는 골프웨어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뒤로는 푸른 잔디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오랜만에 거래처 사장님들과 라운딩. 가을 골프는 역시 최고 해시태그 골프 스타그램 해시태그 가을 골프 해시태그 비즈니스 해시태그 네트워킹. 댓글에는 민수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들을 달아놓았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침 전화해서 회사 PT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라 빠지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PT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려다가 멈췄어요. 분노는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은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한 거였어요. 여행.
골프, 일상, 그것들이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가면서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지나쳤어요. 첫째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결혼식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화와 남편은 늘 아이들 뒤에 서 있었지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응원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회색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 가방은 5년 전부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사본, 송금 내역서, 계약서, 영수증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화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부터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아들 민수의 전세자금 지원 3천만 원.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정화는 퇴직금 통장을 깨서 보냈었지요. 민수는 그때 말했습니다. 곧 승진하면 바로 갚겠다고요.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딸 은지의 사업 자금 2천만 원. 은지는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린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정화는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건넸습니다. 카페는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요. 은지는 미안하다고만 했고 돈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2012년 손주 지민이의 학원비 지원 매달 50만 원, 2년간 지속. 손주가 영재라며 특별반에 보내야 한다는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정화는 파출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벌어서 고스란히 학원비로 보냈지요. 2016년 아들 민수의 사업 실패 후 빚 정리 5천만 원. 정화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손 안 벌린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2년 뒤 또다시 1,000만 원을 부탁해왔지요. 2019년 딸 은지의 자동차 구입 지원 1,500만 원. 아이들 데려다 주려면 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에 정화는 남편 몰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2022년 손주 지후의 유학준비 자금 2천만 원. 이번엔 정화가 먼저 나섰어요. 유일하게 자주 찾아오던 손자였으니까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정화는 계산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는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2억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화는 자식들에게 2억이 넘는 돈을 건넸던 겁니다. 정화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담담했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정화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었으니까요. 아까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정화는 지난 20년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의 엄마, 딸의 엄마, 손주들의 할머니로요. 자신의 이름 윤정아로 산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미뤘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으며 갖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짧은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었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주황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정화가 기대했던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정화는 서류 가방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먼지가 쌓도록 두지 않을 거였어요. 곧 다시 꺼낼 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정화 명의로 된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1억 5천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화 혼자 쓰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법률사무소 방문.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적었지요. 유언장 작성.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기대의 끝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정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화는 안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회색 서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화는 다시 한번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했지요. 제일 먼저 꺼낸 건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화가 결혼 초부터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40년이 넘은 공책이었지요.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 3월 아들 돌잔치 비용 마이너스 35만 원.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월급 45만 원, 돌잔치 후 남은 돈 10만 원. 정화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돌잔치 후 통장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지요. 1988년 9월 딸 100일 사진 마이너스 18만 원.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정화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항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92년 아들 피아노 학원비 마이너스 월 12만 원. 1995년 딸 미술학원비 마이너스 월 8만 원. 1998년 아들 과외비 마이너스 월 30만 원. 항목 옆에는 늘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출 시작, 식당 설거지 알바, 새벽 신문 배달. 정화는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교사였지만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정화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2003년 아들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학기 420만 원. 2005년 딸 유학 준비 비용 마이너스 800만 원. 정화는 그때 파출일을 2군데로 늘렸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가계부는 2010년에서 끝나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따로 정리한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지요. 2010년 이후의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장성한 뒤였어요. 더 이상 학원비나 등록금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항목들로 채워져 있었지요. 2011년 4월 아들 결혼 자금 지원 마이너스 3천만 원. 정화는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떼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정화는 흔쾌히 건넸지요. 아들의 출발을 도와주고 싶었으니까요. 2012년 8월 딸 결혼 예단 비용 마이너스 1,500만 원.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정화는 적금을 해지했어요. 딸이 시집 가는데 초라하게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항목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비용, 명절 용돈, 손주 생일 선물, 아들 사업 자금, 딸 자동차 구입비, 손주 학원비, 손주 옷값, 손주 장난감, 손주 책값. 끝이 없었어요. 정화는 엑셀 파일 아래쪽에 있는 합계 칸을 봤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숫자가 떠 있었어요. 2억 3,800만 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정화가 자식들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정화는 마우스를 내려 스크롤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메모란이 있었어요. 정화가 그때그때 적어둔 기록이었지요. 민수 전화, 전세금 모자란다고, 은행 대출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은지 문자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친구랑 카페 한다고, 성공하면 꼭 갚는다고, 민수 방문 사업 실패했다고, 빚 갚아야 한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은지 전화 차 사야 한다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고. 메모를 읽으면서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늘 같은 패턴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요. 처음엔 공손하게 부탁하고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어요. 갚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요. 정화는 파일을 닫고 다시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자 카드 명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화 명의의 카드였지만 실제로 쓴 사람은 따로 있었지요.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2015년 6월 백화점 300만 원 명품관 결제. 구매자는 며느리였어요. 정화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었지요. 아이 돌잔치 때 입을 한복을 사야 하는데 카드가 막혔다고 정화 카드로 긁어도 되냐고요. 정화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한복 가격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20만 원은 며느리 자신의 옷과 가방이었어요. 정화는 그걸 몰랐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명세서 2017년 9월 면세점 200만 원. 구매자는 딸 은지였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며 카드를 빌려갔었지요. 은지는 선물 좀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를 보니 화장품과 향수뿐이었어요. 모두 은지 자신이 쓸 물건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명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17장이 있었어요. 5년간 자식들이 정화명의 카드로 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들을 천천히 다시 정리했어요. 가계부, 엑셀 파일, 명세서, 통장 사본까지 모든 걸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질문이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지난 40년을 가족이니까라는 한마디로 자신을 설득하며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정화에게 돌려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심지어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정화는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은 정화를 위해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78세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으며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만든 건 세월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돌리던 날들, 무릎 아파도 남의 집 바닥 닦던 시간들, 허리 굽혀 설거지하던 밤들이 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화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공평이 아니라는 걸요. 정화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돌려받기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했던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도움을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바쁘면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 힘들면 괜찮냐는 걱정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화를 ATM기처럼 대했어요. 필요할 때 카드를 꽂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기계처럼요. 정화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10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지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어요. 정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지요. 정화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되찾기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고 여전히 흰 머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화는 로비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지요. 정화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다만 헌신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도 관계에는 선이 있어야 했어요. 그 선을 지금부터 긋는 겁니다.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어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정민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상담 후기가 액자로 걸려 있었지요. 리셉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예약자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안쪽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민 변호사였어요.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정화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놓인 책상과 의자,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과 몇 장의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민 변호사는 정화에게 자리를 권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화는 가방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보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오래된 가방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정화는 가방을 열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어요.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 확인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기존 유언장에는 자녀분들께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고려해서 작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빼고 싶어요. 아들도 딸도요. 변호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다는 듯 침착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자녀분들과 대화는 해봤는지를요. 정화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야기부터 SNS에서 본 것들, 그리고 20년간의 지원 내역까지요. 변호사는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정화의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주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감정적인 결정인가요? 아니면 확고한 결정인가요? 정화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고합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경계를 긋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유언장 변경 절차, 법적 효력, 그리고 상속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정화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새로운 유언장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정화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아들 민수와 딸 은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손자 지우에게 신탁 형태로 재산을 남기도록 되어 있었지요. 지우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변호사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지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윤정화. 3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변호사가 증인으로 함께 서명했고 직원 1명이 추가 증인으로 들어와 서명했지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봉투에 넣어 정화에게 건넸어요. 정화는 그걸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점심을 거른 탓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밥을 차렸지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 민수도 함께였지요.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2 사람이 들어왔어요. 은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민수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는 물을 권했지만 둘 다 거절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고쳤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고 물었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장례식 못 간 게 그렇게 화가 나시냐고 물었어요. 정화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정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네, 엄마. 주변에서 다들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엄마가 자식들 유산 상속도 안 해준다는 소문나면 그게 중요하니?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은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서운한 거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유언장 고친다고 하시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장례식 못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정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끝난 일, 지나간 일,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는 54년을 나와 함께 살았어.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너희를 키웠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 떠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 하나 없었어.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너희는 모르지. 은지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정화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인스타그램 봤어. 너 발리 여행 가 있더구나. 민수 너도 골프장에서 웃고 있더라.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어요. 바빠서 못 온 게 아니야. 안 온 거지. 선택한 거야. 아버지 장례식보다 여행이 좋았고 발인보다 골프가 중요했던 거잖아. 엄마, 그건 됐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단호함만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화도 풀릴 거야.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은 안 돼. 내 삶에 다시 들여보내진 않을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이건 너무하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냐고요.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너희한테 엄청나게 많이 퍼줬지. 20년 넘게. 그런데 너희는 뭘 줬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찾아오는 발걸음 하나, 관심 어린 눈빛 하나라도 제대로 준 적 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화는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후회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정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11월의 짧은 오후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정화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을 식사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담았지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정화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고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화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뒤로 미뤄왔던 일들이었지요.
아이들 일이 먼저였고 손주들 돌보는 게 급했고 남편 뒷바라지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화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게 좋았어요. 바삭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지요. 점심 후에는 오래 묵혀뒀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소설이었어요. 10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책이었지요. 자녀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수도 은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정화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됐고 설득당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코끼리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었지요. 정화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50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리에 누울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어요. 택배는 이미 다 받았고 이웃들은 이런 늦은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 비친 사람을 보고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지우였어요. 26살 민수의 아들이었지요. 지우는 큰 백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정화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정화를 봤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백팩을 내려놓고 정화 앞에 섰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지우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왔냐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요. 지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았다고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지우는 해외에서 인턴십 중이었습니다. 바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부모님께 전화했대요. 그제야 아버지가 대충 설명했다고 했지요. 이미 장례는 끝났고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인턴십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왔다고 했지요.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왔을 거예요. 정화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달랐어요. 아들도 딸도 오지 않았지만 손자 지우는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왔습니다. 들어와. 추울 텐데.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화는 지우에게 물을 건넸어요. 지우는 한 모금 마시더니 백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정화에게 건넸지요.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 드리려고 공항 면세점에서 샀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던 시계였는데. 정화는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갈한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 케이스에 검은색 가죽 밴드가 달린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지요. 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선물을 준비했으며 늦었지만 달려왔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화는 시계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는 정화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시냐고, 혼자 계셔서 힘드시지 않으시냐고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들었어요. 유원장 고치셨다고. 정화는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가 전화로 화내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기들 다 빼고 나한테만 남긴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장례식은 갔냐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아빠는 대답 안 하더라고요. 고모도 안 갔다는 거 알아요. 둘 다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NS 보니까 여행이랑 골프가 있더라고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정화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뭘 하시든 이해해요. 그 말에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3일 동안 혼자서 견뎌온 시간들이, 비어있던 빈소의 기억이, 아이들의 차가운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정화를 안아줬습니다. 정화는 손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정화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정화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던 이 집, 저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기 오면 항상 편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 들려주셨고, 할머니는 맛있는 거 해주셨고, 저한테는 진짜 집 같았어요. 정화는 지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인턴십은 어차피 끝났어요. 이제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님 집은 저한테 안 맞아요. 그냥 할머니 옆에서 살고 싶어요. 집도 좀 고치고 싶고, 할아버지 방도 정리하고, 할머니 불편한 것도 고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많거든요. 정화는 지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여기서 살자.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화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지우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서재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들을 한쪽으로 옮기고 이불을 펴주고 수건을 준비했지요. 지우는 할머니를 도우며 짐을 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지우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정화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지우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정화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우리 손주 잘 컸어요. 당신 닮았나 봐. 늦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약속 지키는 것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정화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강요로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화는 그저 찾아오는 거였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때를 맞춰 아무 조건 없이 나타날 때요. 정화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찾아오는 사람만이 가족이고 곁에 남는 사람만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정화 곁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화는 잠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 속에서 정화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되찾은 밤이었지요.
내일은 지우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도 둘러보며 고쳐야 할 곳을 찾아보기로 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걸어가며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문을 여는데 옆방에서 지우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문을 살며시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54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고 20년의 헌신이 마무리됐으며 오랜 기다림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지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옆방에 지우가 있으니까요. 찾아와 준 사람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